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행복은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찾아온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행복은 진정한 나라는 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같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로의 책. 지은이는 매트 헤이그, 옮긴이는 정지현,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매트 헤이그의 에세이인데요. 40대가 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심리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준 말들과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쓰고 모은 글인데요. 저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솔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그의 문장에 공감하며 나 또한 위로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는 모두 태어난 것 자체로 같이 있으며 나 자신을 이유 없이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또한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그런 면에서 우린 모두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외로움을 치료하게 합니다. 아울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나로 살아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끝은 아니다 등 용기와 희망의 기운을 풀어 넣어줍니다. 저자의 말은 담백하고 울림 있는 언어로 수많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찬양하지만 억지로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절망과 불안의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는 그의 글은 바쁘게 사느라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위로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가끔 every 나를 위한 위로의 말을 적어보곤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깨달은 것들, 떠오른 생각과 명상, 내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들의 목록과 일시, 다시금 상기시키고 싶은 것들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까지.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은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으면 구명뗏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법이지요. 여기 내 인생의 구명뗏목이 되어준 생각들을 소개합니다. 나를 가라앉지 않게 해준 이 생각들이 당신을 안전한 육지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래전 아버지와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12살, 13살쯤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고성과 언덕,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로 휴가를 온 참이었다. 왜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휴가였다. 루아르 계곡이었고 나는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하지만 30분 후 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선지 같은 곳만 빙빙 돌 뿐이었다. 아버지가 밀렵꾼 2명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려준 길도 잘못된 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내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게 뻔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광야에서 죽었다는 성경 속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똑바로 계속 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젠 표지판이 보였다. 나무만 그득한 숲에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도 실제로 길을 잃었거나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종종 이 방법을 떠올린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도, 우울증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달리면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엉망진창이 되어도 괜찮다. 이 빠진 찻잔이 되어도 괜찮다. 사연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감상에 빠져도 변덕을 부려도 괜찮고 노래와 영화의 주책 맞게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무언가를 그냥 좋아해도 괜찮다. 멋지거나 똑똑하거나 인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도 괜찮다. 가끔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세상이 먼저 다가오게 하자. 위대한 작가 앤 라모트가 말했듯 등대는 배를 구하기 위해 배가 가는 길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저 그곳에 서서 빛을 비출 뿐이다.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 괜찮다.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서둘러야 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결단력이 있다라는 말은 신속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 섰을 때는 잠시 멈춰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 어차피 잘못된 방향이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진전이 없을 테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순간. 행복은 타인의 기대 따윈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남들이 기대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행동은 중요치 않다.
행복은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찾아온다. 행복은 진정한 나라는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같다. 강은 어디에나 흐른다. 사람들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의 흐름, 음악의 흐름, 요가의 흐름, 삶의 흐름, 스트레스가 심하면 흐름에 따르라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무슨 뜻일까? 한 사람의 영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는 강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설은 실제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 시타르타의 목표는 영적 영감을 주는 강가에서 사는 것이다. 강은 그에게 수용과 영성을 가르쳐준다. 자살 직전 깊은 잠에 빠진 그는 부드러운 강물 소리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성을 발견한다. 이후에 강은 그에게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문제와 고통은 더 큰 자연과의 관계 중 일부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건이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오직 전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게 있어 삶의 흐름이란 사물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물의 분자를 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괴로울 때 위로가 된다. 고통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길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삶의 각 순간은 한 번의 붓질이다. 그림은 한 발자 떨어져서 봐야 아름답다. 나는 한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게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그 고통은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희망의 원소. 지구, 물, 불, 공기. 모든 건 연결돼 있다. 우주의 모든 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먼은 말했다. A가 B로 만들어지거나 B가 A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질량은 상호작용이다. 물질에 관한 진리는 심리학이나 감정적 자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쁨과 연결되고 현재의 기쁨은 추억이 됐을 때 슬픔의 고통으로 진화하고 연결된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다는 걸 안다면 깊은 절망의 시간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가끔은 절망의 순간에도 오히려 절망을 통해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내 경험상 분명 우울함 속에도 기쁨이 있다. 절대 우울함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다. 내 우울함은 너무도 강렬해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했다. 한시라도 빨리 우울함이 사라져 버리기를 원했지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순간의 아름다움이나 안도감이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밤하늘은 항상 아름답게 노래했고
기스나 포옹이 주는 의미도 갑절로 커졌다. 마치 삶이 내 마음 밖에서 내 안의 파괴력을 감지하고 경이로움으로 맞서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몸에는 구리, 아연, 금과 같은 미량의 원소와 엄청나게 많은 탄소, 산소, 수소가 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분석해 보면 물론 두려움과 절망 같은 감정이 엄청나게 많지만 기쁨, 희망, 사랑, 행복의 감정도 약간은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날 수 있다. 그 작은 빛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집으로 인도해 준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항상 긍정적이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 슬픔, 분노가 느껴진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비더러 멈추라고 한다고 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냥 쏟아지게 놔둬야 할 때도 있다.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흠뻑 젖어도 당신과 비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머릿속에 나쁜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버티며 기다려라. 조스와 니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다.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말했다. 온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것에 근저에 깔린 공포의 울림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자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따라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내가 신경쇠약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삶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는 똑같이 컸다. 삶이 주는 고통이 무서웠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죽음도 무서웠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자살 충동이 가장 컸을 때만큼 죽음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반대였지만 결국 똑같았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선택은 불확실함의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어 준다. 정말이지 바보 같지만 내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두려움이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입 밖으로 꺼내 눈에 보이게 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해진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 영화 조스 때문에 사람들은 백상아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는 시작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절반이 한참 지나서야 그 무서운 상어를 제대로 보여준다. 사실은 시시할 정도로 현실적인 이유에서인데
당시 기계상어를 제대로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다. 상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다는 거.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섹스보다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하는 주제다. 특히 현대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의 토대를 이루는 것도 죽음이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죽음은 삶을 정의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노래만큼이나 노래가 끝난 후에 정막도 중요하다. 니체는 말했다. 선율의 끝이 선율의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선율이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이 이메일을 보고 허둥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커다란 섭리 안에서 볼 때 이 이메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인자한 어머니처럼 머리카락을 어루만져주는 바람을 맞으면서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바닷가나 호숫가에 누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얼굴에 햇살이 비치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행복하게 달콤한 포도를 먹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평온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으니까요.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훌륭한 시처럼 좋은 글을 느긋하게 음미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의 가치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이 점프할 수 있거나 식스팩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를 일궜거나 친절하거나 셀카를 찍었을 때 돋보이거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악보 없이 피아노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소중한 데는 이유가 없다. 당신은 그대로 딱 좋다. 당신은 물이 가득 찬 컵이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항상 그걸로 충분하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하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셋, 상처를 준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풀기 때문에. 넷,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5.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6.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7. 행복은 모든 걸 다 끝마쳐야만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9. 아픈 기억을 피하려고 지금 이 순간을 밀어내기 때문에. 10. 행복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미덕. 불완전함은 인간적이다. 결함이 있다는 건 완전히 인간적인 일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 살아온 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불확실한 생각이 자리한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다. 사람은 끔찍한 동시에 기적 같은 존재다. 탁월하고 선하기도 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엉망진창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스스로 변할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변화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마야 안젤루는 용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했다. 용기 없이는 그 어떤 미덕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결점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다. 성장하려면 열린 빛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우월한 기분을 느끼면 절대로 용기의 미덕을 갖출 수 없다. 진정한 미덕은 내면의 결함과 갈망을 들여다보고 자기 잘못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 얻을 수 있다. 미덕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세상과 통해야 한다. 베토벤의 청각은 32살 무렵부터 빠르게 나빠졌다. 그는 자신이 느낀 좌절감을 편지에 적어 형제들에게 보냈다. 나날이 안 좋아지는 청각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일 뿐인데 남들이 자신을 악랄하고 고집스럽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한동안 작곡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며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쓸 때 집필 기간이 오래 걸리자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했던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편지에서 베토벤은 시골에서 양치기가 노래를 부르거나 누군가가 피리를 연주할 때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한 일도 적었다. 그런 일들은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내가 만들어야 할 음악을 전부 다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까. 오직 음악만이 날 붙잡았다. 그래서 베토벤은 살았다. 청각장애가 심해져도 계속 음악을 만들었다. 흔히 월광 소나타라고 불리며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자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피아노 소나타 14번은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작곡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음악을 만드니가 정작 그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다니 너무도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에겐 열정이 있었다. 찰스 디킨스부터 조지아 오키프까지 창작에서 위안과 목적을 얻은 감성 풍부한 예술가들이 많다. 피아노 교향곡을 작곡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 몰입해야 한다. 자기 밖에 있는 무엇이라도 괜찮다. 몇 년 전 나는 드라마 왕자 게임 시리즈에 빠진 덕분에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농담이 아니다. 호기심과 열정은 불안의 적이다. 깊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뭔가 관심 가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당신을 우울증에서 끌어내 줄 수 있다. 음악, 미술, 영화, 자연, 대화, 글 뭐든 될 수 있다. 두려운 만큼 큰 열정을 찾아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세상과 통해야 한다. 밤하늘을 평생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밤하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일생에 단 하루밖에 없다고 상상해보자. 단 한 번만 별을 올려다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그때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별이 빛나는 기적의 밤이나 반짝이는 우주를 목격하는 경이로운 순간 같은 이름이 붙을 것이다. 그날은 누구나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다. 시공간을 통해 보내진 수많은 빛의 점들, 달을 바라보고 별과 행성을 구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어느 게 금성일까 궁금해하며 한마디로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면 분명 밤하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밤하늘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무리 구름 한 점 없이 별빛만 환한 밤이라도 감상적인 경이로움에 젖어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잘 없다. 그러나 흔치 않으면 경이로워진다. 이 지구, 우주에는 경이로운 것들이 넘쳐나지만 너무 많아 어느새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다. 보통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실이 분명하게 보인다. 철학자 앨런 와츠의 말처럼 우리는 그럴 때만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카메라 조리개가 돼 세상을 바라본다.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안다. 5분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라벤더 향초를 피워놓고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면 트라우마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동안 깨달았다. 호흡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는 없다. 호흡은 우리의 기분 측정기 같은 것이다. 예전에 나는 공황 발작에 시달릴 때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마치 숨을 들이쉴 틈조차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숨이 차고 헐떡거렸다. 이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침대에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다 겁에 질린 동물처럼 배가 떨리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긴장을 풀어줘야 할 때라는 걸.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건 효과가 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천천히 숨을 쉬면 시끄럽게 반복되는 유튜브 영상처럼 떠들어대는 짜증나는 마음속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것도, 줌 회의를 망친 것도 갑자기 괜찮아진다. 나 자신이 고요해지는 게 느껴진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다 보면 자존감 속으로 들어간다. 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준다.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다. 누워서 할 때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발을 옆으로 내리고 발은 조금 벌린다. 앉아서 할 때는 팔을 의자에 얹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다. 그 상태에서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5까지 센다. 숫자를 세고 있으면 무아지경 상태처럼 몰입하게 돼서 긴장이 더 잘 풀린다. 보통은 1분 이상 한다. 가능하다면 5분 동안 해보라. 더 오래 해도 좋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의 바쁜 뇌는 절대 속도가 느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여기 있다. 당신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숨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호흡을 의식하는 건 삶을 의식한다는 의미다. 자신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진실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의 세계를 초월해 달콤한 위로가 있는 존재의 세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이 닮은 우리. 요즘은 사람을 미워하기 쉬운 시대다. 인터넷이나 TV 뉴스를 보며 좌절하기 쉽다. 화낼 이유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니까. 요즘은 남들과 의견이 다르면 외계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단 하나의 생각만 용납되기도 쉽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이상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감정이란 렌즈로 사람들을 본다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견해를 움직이는 감정들을 본다면 서로의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 두려움, 사랑, 불안감, 갈망, 의심, 꿈. 남들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것도 우리의 닮은 점이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에게 건네는 선물 같은 위로의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